서울 외곽의 번화가에 위치한 한 고깃집은 주말 저녁에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군부대 근처라는 특성상 짧은 머리에 건장한 남성들이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다.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삼겹살 굽는 소리와 함께 왁자지껄한 소음이 실내를 메우고 있었지만 구석진 테이블에 흐르는 긴장감은 유독 이질적이었다. 회식이라는 명목하에 모인 이 자리에는 계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고 그 벽은 술잔이 돌수록 점점 더 높고 단단해져만 갔다. 모든 사람이 웃고 떠드는 것 같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상급자의 기분을 맞춰주어야 한다는 하급자들의 비애와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다. 테이블의 상석에는 육군 소령 박동욱이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주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주변의 부하들을 향해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계급을 이용해 부하들을 억압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는데 술이 들어가자 그의 오만함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박동욱은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여군 부사관에게 끊임없이 술을 권하며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고 주변의 장교들은 그 상황을 애써 외면하며 고기를 굽거나 빈잔을 채우는데 급급했다. 그 누구도 감히 소령의 기분을 거스르려 하지 않았기에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다. 박동욱의 옆에 앉아있던 김민지 중사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모멸감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거듭되는 박소령의 무리한 요구와 성적인 농담을 애써 웃음으로 넘기려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박소령의 행동은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김중사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군대라는 조직의 폐쇄적인 특성과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녀의 발목을 무겁게 붙잡고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비는 것뿐이었다. 그때 식당의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검은색 야전 상의를 입은 한 여성이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존재감은 희미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한서진 소령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적의 숨통을 끊어놓는다는 육군 특수전 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 소속의 최정예 요원이었다. 오늘 그녀는 공식적인 임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무로 잠시 이곳에 들렀으나 군인으로서의 본능은 소란스러운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기류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가운 시선으로 박동욱의 추태를 관찰하며 상황이 선을 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박동욱 소령의 만행은 한서진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더욱더 과격해졌고 그는 급기야 김민지 중사의 어깨를 강하게 감싸 쥐며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댔다. 김 중사가 기겁하며 몸을 뒤로 빼자 박동욱은 기분이 상한 듯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어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는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김 중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식당 안의 모든 대화가 멈추고 정적이 흘렀지만 박동욱은 그 침묵을 자신의 힘에 대한 경외심으로 착각하고 더욱 기고만장해져 있었다. 박동욱은 김민지 중사를 내려다보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듣는 이들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저급하고 모욕적이었다. 그는 돈 문제를 운운하며 김 중사의 가정 형편을 비하하더니 급기야는 전 부대원이 듣는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말을 내뱉고야 말았다. 돈이 없으면 네 그 몸으로라도 때워서 나를 접대해야 할 것 아니냐며 낄낄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식당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취중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격 살인에 가까운 범죄 행위였으며 군인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짓이었다. 김민지 중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주변의 남성 군인들조차 박소령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서 제지하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다. 박동욱은 자신의 농담이 통했다고 생각했는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자리에 앉으려 했으나 그 순간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누군가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묵직한 군화 발소리였으며 그 소리는 정확하고도 위협적인 리듬으로 박동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서진 소령은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는 걸음으로 박동욱의 테이블 앞에 멈춰섰고 그녀의 표정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박동욱이 김중사에게 했던 말을 똑똑히 들었으며 그것이 707 특수임무단의 명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판단했다. 한서진은 박동욱을 내려다보며 나지막하지만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료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그 더러운 입을 다물고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주변의 공기를 베어낼 듯 날카로웠다. 박동욱은 갑작스러운 낯선 여군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 그녀가 자신과 같은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한서진의 외모가 곱상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행정직이나 지원 부대 소속의 별 볼 일 없는 장교로 섣불리 판단해버렸다. 박동욱은 비틀거리며 한서진의 앞으로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며 어디서 굴러먹던 여자가 감히 상관의 즐거운 회식 자리를 망치려 드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계급과 덩치를 믿고 한서진을 위압하려 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서진은 박동욱의 더러운 입냄새가 코를 찌르자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더 이상의 경고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박동욱이 손을 들어 한서진의 어깨를 밀치려 하는 순간 그녀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박동욱의 손목을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박동욱의 비명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고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한서진은 단순히 손목을 꺾는 것만으로 거구의 남성을 제압해버렸는데 그것은 뼈와 근육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이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박동욱은 고개를 들어 자신을 제압한 여자의 얼굴을 보았고 그제야 그녀의 왼쪽 가슴에 부착된 흉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백호가 포효하는 형상의 그 흉장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며 적군에게는 공포의 상징인 제707 특수임무단의 표식이었다. 술기운이 확 달아나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한 박동욱은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여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707 부대원들은 인간 병기라 불리며 실전살상 기술을 연마하는 괴물들이라는 소문이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한서진은 잡고 있던 박동욱의 손목을 더욱 강하게 비틀며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박동욱은 중심을 잃고 볼품없이 바닥에 뒹굴었다. 그녀는 쓰러진 박동욱에게 다가가 군화발로 그의 가슴을 지그시 밟으며 그가 김중사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는 말이 얼마나 저급하고 비겁한 말인지 이제 몸으로 직접 느껴보라는 그녀의 차가운 일갈은 박동욱의 고막을 때렸다. 식당 안의 모든 군인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압도적인 무력과 카리스마로 상황을 정리하는 한서진을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박동욱은 압도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바닥을 기며 한서진의 군화발에 매달려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장교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를 지배했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뼛속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한서진은 그런 박동욱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그가 김중사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할 때까지 그 발을 치우지 않았다. 김민지 중사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에 눈물을 멈추고 멍하니 한서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 한서진은 마치 구원자처럼 보였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서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겁에 질린 박동욱의 머리채를 잡아 김중사의 방향으로 억지로 돌리며 지금 당장 목소리를 높여 사과하라고 명령했다. 식당 안에는 박동욱의 떨리는 사과 목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고 그것은 오만한 자의 몰락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사과가 끝나자 한서진은 밟고 있던 발을 거두고 온 매무새를 정리하며 박동욱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이번 일은 단순히 술자리에서의 실수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군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박동욱은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의 주변에 있던 부하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상황을 수습하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빠져나갔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강렬한 인상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식당 안의 정적은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이라기보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듯한 불안한 침묵에 가까웠고 박동욱 소령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공백을 위태롭게 메우고 있었다. 한서진 소령은 무릎 꿇은 박동욱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는데 그녀의 시선은 마치 해부학자가 실험체를 관찰하듯 냉철하고도 집요하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비겁함을 파헤치고 있었다. 박동욱은 짓밟힌 자존심과 손목의 통증으로 인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게 변했지만 감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마주칠 용기는 내지 못한 채 바닥에 무늬만 새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죽은 듯이 엎드려 그녀의 분노가 가라앉기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한서진은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박동욱의 귀에 나지막하게 속삭였는데 그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박동욱의 뇌리에는 천둥 소리처럼 강렬하게 박혔다. 그녀는 군복을 입은 자가 힘없는 부하를 괴롭히는 것은 적군보다 더 악질적인 배신 행위이며 그런 자는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은커녕 인간으로서의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쓰레기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동욱의 폐부를 찌르는 듯 날카로웠고 그는 수치심에 온몸을 떨며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차마 반박할 수는 없었다. 한서진은 그가 느끼는 모멸감이 뼈에 사무치도록 각인되어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주변의 장교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박동욱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자신들도 같은 취급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방관자로서의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서진은 고개를 돌려 그들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들은 황급히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숙이며 애써 그녀를 외면하려 했다. 그녀는 동료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의 위계에 눌려 침묵으로 일관한 그들 역시 공범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무언의 압박으로 상기시켜 주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죄책감과 공포로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 누구도 감히 숨을 크게 내쉬지 못했다. 한서진은 다시 시선을 김민지 중사에게로 옮겼는데 방금 전까지의 서슬퍼런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그녀의 눈빛에는 같은 여군으로서의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김중사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녀의 옷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한서진은 다가가 김중사의 흐트러진 옷깃을 정돈해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고개를 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고개를 숙일 이유는 없으며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것은 군인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그녀의 말은 김중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위로였다. 김민지 중사는 한서진의 따뜻한 손길과 격려에 왈칵 눈물을 쏟아냈고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름과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다. 그녀는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 약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차별과 억압을 혼자 감당해왔지만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서진은 우는 김중사의 어깨를 다독이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헌병대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명이었으며 김중사에게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한서진은 박동욱에게 다시는 김중사의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하며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군법이 아닌 자신의 방식대로 처리하겠다는 섬뜩한 말을 남겼다. 박동욱은 그 말이 빈말이 아님을 직감하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한서진은 마지막으로 박동욱을 벌레 보듯 일별한 뒤 김중사를 데리고 식당을 빠져나갔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식당 안은 다시 소란스러워졌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웅성거림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식당 밖으로 나온 박동욱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골목길 어귀로 향했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모멸감을 참지 못해 벽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쳤다. 손등이 까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치욕이 더 견디기 힘들었기에 통증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707 부대 소속이라는 계급장 하나 때문에 자신이 겪어야 했던 수모를 곱씹으며 한서진에 대한 증오심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술기운이 가시면서 공포심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비열한 복수심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박동욱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 저장된 번호 목록을 빠르게 훑어내려가다 큰아버지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아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고 중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박동욱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큰아버지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이 억울하게 폭행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은 철저히 숨기고 한서진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자신을 구타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전화기 너머의 인물은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박진태 준장이었는데 그는 조카의 다급한 목소리에 미간을 찌푸리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박 준장은 평소에도 조카인 박동욱을 끔찍이 아끼며 그의 뒤를 봐주고 있었는데 이번 일 역시 단순한 시비가 아님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 여부보다는 자신의 가문 사람이 망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더 분노했고 감히 누가 내 조카를 건드렸는지 확인하려 들었다. 박동욱은 한서진의 소속과 이름을 대며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달라고 애원했고 박준장은 알겠다며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끄는 박동욱의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자신의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안도감과 곧 닥쳐올 한서진의 불행을 예감하며 느끼는 희열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 한서진을 짓밟고 김민지 중사까지 파멸시킬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하며 사악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이 얼마나 부패하고 권력에 약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한서진이 아무리 날고 기는 특수부대원이라 할지라도 거대한 권력의 힘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일 뿐이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편 김민지 중사를 숙소까지 바래다준 한서진은 자신의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한 행동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었는데 박동욱 같은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격을 가해올 것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차 창문을 내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녀는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한서진의 예상대로 박진태 준장은 전화를 끊자마자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한서진의 신상을 털고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군 내부의 정보망을 이용하여 한서진의 과거 기록과 근무 태도, 인간관계 등을 샅샅이 뒤졌지만 흠잡을 데 없는 그녀의 완벽한 이력에 오히려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모함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부하들에게 조작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권력에 눈이 먼 자들은 진실을 덮고 거짓을 만들어내는데 거리낌이 없었으며 그들의 손끝에서 한서진은 졸지에 하극상을 저지른 문제아로 둔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내에는 간밤에 식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박동욱의 의도대로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한서진 소령이 술에 취해 상관인 박소령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수군거렸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다. 김민지 중사는 출근하자마자 따가운 시선과 마주해야 했고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늘어놓으며 그녀를 고립시켰다.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김중사는 다시금 절망의 도시로 빠져들고 있었다. 한서진은 부대에 출근하자마자 싸늘하게 변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의혹의 눈초리를 무시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지만 상부로부터 호출 명령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는데 그곳에는 그동안 자신이 수집해온 군 내부 비리 관련 정보들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이번 싸움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군 전체의 만연한 부패와의 전쟁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한서진에게 감찰실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고 그 명목은 상관 폭행 및 품위 유지 위반이었다. 한서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제복을 단정하게 고쳐 입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감찰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센 장대비로 변해 세상을 적시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그녀가 걷게 될 고난의 길을 예고하는 듯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감찰실 조사관은 박진태 준장의 사주를 받은 인물로 한서진을 범죄자 취급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신문을 시작했다. 그는 한서진의 해명은 들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박동욱이 제출한 진술서에 맞춰 그녀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자백만을 강요했다. 그는 책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한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반박하며 조사관의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707 부대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부당한 신문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박동욱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커피를 마시며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는데 그는 한서진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김민지 중사만 처리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김 중사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며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군 생활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할 계획이었다. 악의 평범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며 권력을 쥔 자의 횡포는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었다. 김민지 중사는 박동욱의 호출을 받고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명령에 이끌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노크를 했고 안에서 들려오는 박동욱의 목소리에 심장이 받칠 듯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한서진이 해주었던 격려의 말이 떠올랐고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박동욱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서진은 빗속을 뚫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며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위해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 그녀의 연락처 목록에는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뛰어난 정보력과 실력을 갖춘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하며 백호가 사냥을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지만 그녀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째 계속되는 장마비는 부대 전체를 무겁고 습한 공기로 짓누르고 있었고 그 우울한 날씨만큼이나 김민지 중사의 하루하루는 지옥과도 같았다. 박동욱 소령의 호출 이후 그녀에게 떨어지는 업무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섰으며 그것은 명백히 그녀를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고의적인 괴롭힘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를 정리해야 했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불려 나와 잡무를 처리해야만 했다. 부대원들은 그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박소령의 보복이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려 하지 않았고 그녀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갔다. 김중사는 식당에서도 혼자 밥을 먹어야 했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내야 했는데 그것은 마치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었다. 박동욱은 틈만 나면 김중사를 불러내어 업무 성과가 미진하다며 인격적인 모독을 퍼부었고 다른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얼차려를 부여하기도 했다. 김중사의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졌고 그녀는 자신이 군인으로서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며 점점 더 깊은 우울의 돛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생기가 사라졌고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지만 아무도 그녀의 안색을 살피지 않았다. 한편 한서진 소령은 감찰실의 조사를 받은 이후 직무 정지 명령을 받고 대기 발령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녀는 부대 내의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정보망을 가동하여 박동욱과 그의 배우인 박진태 준장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박동욱이 단순히 성격이 나쁜 장교가 아니라 오랫동안 부대 내에서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쥐새끼들을 잡기 위해 백호의 눈으로 먹잇감을 노려보듯 신중하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한서진은 심야 시간을 이용해 보안 등급이 높은 국방통합행정 시스템에 우회적으로 접속하여 박동욱이 관리해온 보급품 내역과 회계 장부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그녀의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은 복잡하게 조작된 숫자들 사이에서 미세한 틈을 발견해냈고 그것은 거대한 횡령의 증거로 이어지는 실마리가 되었다. 박동욱은 군수품을 빼돌려 외부 업자에게 팔아넘기고 그 수익금을 박진태 준장에게 상납해온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군 수뇌부까지 연루된 거대 비리 게이트의 꼴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박동욱이 관리하는 비공식 접대비 명목의 장부에서 발견된 수상한 지출 내역들과 특정 날짜마다 외부의 고급 유흥업소로 거액이 송금된 기록이었다. 한서진은 이 자금 흐름이 성상납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박동욱이 김민지 중사에게 했던 말이 단순한 희롱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여군들을 고위 장성이나 유력 인사들에게 접대부로 내몰고 있었던 것이며, 김 중사 역시 그 희생양 중 하나로 지목되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서진은 냉정함을 유지하며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했다. 박진태 준장은 한서진이 징계를 받고 조용히 지내는 줄로만 알고 안심하고 있었지만, 박동욱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한서진이 707 부대 출신이라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그녀가 조용히 있는 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져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을 시켜 한서진의 동태를 감시하라고 지시했고, 김민지 중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 한서진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도록 인질로 삼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악랄하게 상황을 통제하려 들었다. 한날 밤 한서진은 자신의 숙소 문틈에 끼워져 있는 의문의 쪽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파헤치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지만 한서진은 코웃음을 치며 그 쪽지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에게 이런 유치한 위협은 오히려 적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였고, 그녀의 투쟁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 손질하며 다가올 실전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다음 날 한서진은 평소 알고 지내던 정보사령부 소속의 옛 동료인 강철민 대위를 비밀리에 만나 박동욱과 연루된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강 대위는 한서진의 부탁에 난색을 표했지만 그녀가 내민 증거 자료들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협조를 약속했다. 그는 군 정보망에서도 접근이 제한된 민간 사찰 기록을 뒤져 해당 업소가 폭력 조직과 결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군 고위 간부들이 자주 드나드는 아지트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이로써 박동욱의 뒤에 폭력 조직이라는 무력 집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김민지 중사는 극한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의무대를 찾았지만 군의관조차 박동욱의 눈치를 보며 그녀에게 꾀병을 부리지 말라고 면박을 주었다. 그녀는 진통제 몇 알을 받아 들고 나오며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녀가 멍하니 빗속을 걷고 있을 때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녀의 앞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한서진이었다. 한서진은 비에 젖은 김중사를 말없이 안아주며 조금만 더 버티라고,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귓가에 속삭여 주었다. 한서진의 따뜻한 품 안에서 김중사는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다잡았고, 그녀는 한서진이 자신을 위해 거대한 악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한서진은 김중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겠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그녀를 부탁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김중사에게 당분간 병가를 내고 부대를 떠나 있으라고 지시했고, 김중사는 한서진의 계획에 따르기로 했다. 이것은 김중사를 보호하는 동시에 박동욱의 인지를 제거하여 한서진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김중사가 병가를 내고 사라지자 박동욱은 당황하여 길길이 날뛰었고, 그는 이것이 한서진의 소행임을 직감하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그는 한서진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꼈고 이제는 단순히 경고로 끝낼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박진태 준장에게 연락하여 한서진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박 준장 역시 꼬리가 밟히기 전에 후안을 없애는 것이 낫다고 동의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닌 외부의 청부업자들을 고용하여 사고사로 위장해 한서진을 처리하라는 살인 지시를 내렸다. 한서진은 강철민 대위로부터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는데 그것은 박동욱이 관리하는 비밀 장부가 보관된 금고의 위치와 그곳을 지키는 경비 병력에 대한 정보였다. 그 장소는 부대 인근의 폐쇄된 공장 단지 내에 위치한 위장 물류 창고였으며 그곳은 사실상 범죄 조직의 소굴이나 다름없었다. 한서진은 이 장부를 확보하는 것이 박진태 준장과 박동욱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스모킹건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오늘 밤 비가 쏟아지는 틈을 타 단독으로 그곳에 잠입하여 장부를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한서진은 검은색 전술 복장을 갖춰 입고 숙소를 나섰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은밀하고 신속했다. 그녀는 쏟아지는 빗소리에 발자국 소리를 감추며 목표 지점으로 향했고 그녀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미행하는 또 다른 그림자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는데 그들은 박동욱이 고용한 청부업자들이었다. 한서진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인적 없는 골목길로 유인하기 시작했다. 골목길 깊숙한 곳으로 들어서자 미행하던 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건장한 남성들로 대략 5명 정도였다. 그들은 한서진이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비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지만 그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한서진은 천천히 뒤를 돌아 그들을 마주 보았고 빗물에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공포를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오히려 이들이 자신의 몸을 풀기에 딱 좋은 상대라고 생각하며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거친 욕설과 함께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한서진은 가볍게 몸을 틀어 공격을 피하고 동시에 상대의 명치를 가격했다. 억소리와 함께 사내가 쓰러지자 나머지 일당들이 고함을 지르며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좁은 골목길에서 벌어진 난투극이었지만 한서진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고 그녀의 타격은 정확하게 상대의 급소를 노렸다. 빗줄기 속에서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지만 빗소리에 묻혀 밖으로 새어나가지는 않았다. 한서진은 순식간에 5명의 남성을 제압하고 바닥에 쓰러진 리더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녀는 누가 사주했는지 물을 필요도 없었지만 확인 차원에서 그를 신문했고 공포에 질린 사내는 박동욱 소령의 이름을 실토했다. 한서진은 그를 기절시켜 경찰서 앞에 던져두기로 하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분명해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비밀 장부가 있는 물류 창고를 향하고 있었다. 비밀 물류 창고 주변은 삼엄한 경비가 펼쳐져 있었지만 한서진에게는 뚫지 못할 요새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을 분석하여 침투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그녀는 빗물을 타고 흐르는 유령처럼 철조망을 넘고 컨테이너 박스 사이를 이동하여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데 성공했다. 내부의 공기는 탁했고 곰팡이 냄새와 함께 범죄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한서진은 마침내 금고가 있는 사무실 앞에 도착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려왔다. 그녀는 문에 귀를 대고 안의 소리에 집중했는데 뜻밖에도 그곳에는 박동욱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한서진을 처리했냐고 묻고 있었고 일이 틀어졌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고함을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졌다. 한서진은 문고리를 잡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이제 놈과의 정면 승부가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다. 한서진은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돌린 뒤 어깨로 문을 강하게 밀어젖혔고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활짝 열렸다. 사무실 안에는 박동욱 소령과 험상무는 인상의 사내 두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당황하여 눈이 휘둥그레졌다. 박동욱은 한서진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그의 손에 들려있던 수화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경호원들에게 저 여자를 당장 죽여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좁은 사무실 안에는 순식간에 살기등등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더욱 요란하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한서진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상대의 찌르기 공격을 간발의 차로 피하며 동시에 그의 팔목을 잡아채 반대 방향으로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한서진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사내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그를 단숨에 무력화시켰고 그 모든 동작은 불과 3초도 걸리지 않을 만큼 신속하고 정확했다. 바닥에 쓰러진 사내는 거품을 물고 기절했고 남은 한 명의 경호원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박동욱은 이 틈을 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을 챙길 새도 없이 사무실 뒷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그를 쫓으려 했지만 남은 경호원이 거대한 몸집을 날려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 용병으로 보였는데 묵직한 주먹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한서진은 그의 주먹을 위빙으로 피하며 상대의 허점을 노렸지만 좁은 공간과 집기들 때문에 움직임에 제약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재떨이를 집어 상대의 안면을 강타했고 그가 주춤하는 사이로 기구로 무릎 관절을 파괴해 버렸다. 거구의 사내가 무너져 내리자 한서진은 지체 없이 뒷문을 박차고 나갔다. 밖으로 나오자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시야를 가렸고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시며 체온을 빼앗아갔다. 한서진은 빗속을 뚫고 멀어지는 검은색 세단에 미등을 발견했지만 이미 거리가 너무 벌어져 도보로 추격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박동욱은 그녀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지만 한서진은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빠르게 스캔했다. 그때 공장 구석의 컨테이너 박스 뒤로 황급히 몸을 숨기는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는데 그는 아까 사무실에 없었던 제3의 인물, 즉 박동욱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가 분명했다. 한서진은 박동욱을 놓친 대신 놈의 돈줄을 쥐고 있는 핵심 증인을 확보하기로 목표를 수정했다. 회계 담당자는 미로처럼 쌓인 컨테이너 박스 사이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도주로를 찾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707 부대원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서진은 빗소리에 발소리를 감추며 사냥감을 몰아가는 늑대처럼 은밀하게 그를 추적했다. 그녀는 컨테이너 위로 뛰어올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도망자의 동선을 파악했고 그가 막다른 길로 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하얗게 밝힌 순간 회계 담당자는 자신의 앞에 우뚝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비에 젖은 한서진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공포스러웠다. 사내는 살려달라고 빌며 손을 비벼댔지만 한서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박동욱이 어디로 도망쳤는지 그리고 그 비밀 장부의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지만 사내는 입을 다물며 고개를 저었다. 한서진은 그를 컨테이너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주머니에서 단검을 꺼내 그의 목덜미에 들이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에 사내는 비명을 질렀고 한서진은 지금 당장 불지 않으면 이 비가 그치기 전에 내 목숨이 먼저 끊어질 것이라고 나지막하게 경고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고 사내는 오줌을 지릴 만큼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결국 사내는 박동욱이 안전가옥이라 불리는 별장으로 도망쳤으며 그곳에 진짜 장부와 현금이 보관되어 있다고 실토했다. 또한 그는 박동욱이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김민지 중사를 납치하여 인질로 삼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털어놓았다. 한서진의 눈동자가 분노로 일렁였고 그녀는 박동욱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사내를 기절시킨 뒤 미리 준비해둔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 경찰에게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위치에 숨겨두었다. 이제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고 일각이 여삼추였다. 한서진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박동욱이 미처 챙기지 못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책상 서랍에 남아있던 서류 뭉치를 챙겨 방수 가방에 담았다. 이것들만으로도 박동욱을 횡령 혐의로 기소하기에는 충분했지만 김민지 중사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심호흡을 했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다. 박동욱이라는 괴물을 만든 것은 군대라는 조직의 방관이었지만 그 괴물을 처단하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다. 한서진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고 엔진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내비게이션의 회계 담당자가 말한 별장의 주소를 입력했는데 그곳은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빗길 운전은 위험천만했지만 한서진은 속도계의 바늘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며 어둠 속을 질주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앞유리를 닦아냈지만 쏟아지는 폭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시야는 극도로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김중사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가득 차 있었다. 운전하는 도중 한서진은 강철민 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 병력을 요청했다. 강 대위는 박동욱이 인질극을 벌이려 한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소수 정예팀을 꾸려 별장으로 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서진은 그들에게 별장의 위치, 좌표를 전송하고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도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핸들을 꽉 쥐며 박동욱이 김중사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차량이 산길로 접어들자 도로는 더욱 험해졌고 비포장도로의 진흙탕이 바퀴를 잡아 끌며 주행을 방해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숲의 나무들이 괴기스러운 형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고 으스스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한서진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탁월한 운전 실력으로 장애물들을 피하며 목적지에 접근해 갔다. 그녀의 심장은 전투를 앞둔 전사의 북소리처럼 쿵쿵거렸고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이제 곧 최후의 결전이 벌어질 장소에 도착할 것이었다. 별장 근처에 도착한 한서진은 전조등을 끄고 차량을 숲속에 숨긴 뒤 도보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별장은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요새를 방불케 했다. 빗속에서도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들의 무장은 이전의 깡패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다. 한서진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적들의 배치와 동선을 파악하며 침투 루트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녀는 정문 돌파가 아닌 가장 위험하지만 의표를 찌를 수 있는 절벽 쪽 루트를 선택했다. 절벽을 기어 오르는 것은 빗물 때문에 미끄럽고 위험했지만 한서진은 훈련받은 대로 손가락 끝의 감각에 의존해 한 발 한 발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지만 정신력으로 버텨내며 마침내 담벼락 위로 올라서는데 성공했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넓은 정원과 화려한 별장 건물이 한눈에 들어왔고
거실 창문을 통해 박동욱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 초조한 듯 술을 마시고 있었고 그 옆에는 손발이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김민지 중사의 모습이 보였다. 그 장면을 본 순간 한서진의 이성은 끊어졌고 오직 파괴 본능만이 남았다. 한서진은 담벼락에서 뛰어내려 정원의 조경수 뒤로 몸을 숨겼고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경비원이 그녀의 은신처 앞을 지나가는 순간 한서진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그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그녀는 경비원을 덤불 속에 숨기고 그의 무전기와 무기를 탈취하여 자신의 장비를 보강했다. 이제 그녀는 유령이 되어 별장 안의 적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갈 것이며 그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지만 한서진의 살기는 오히려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별장의 뒷문으로 접근하여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복도에는 적막만이 감돌고 있었지만 그 끝에는 박동욱이 있는 거실이 있었고 그곳은 곧 피비린내 나는 전장이 될 운명이었다. 한서진은 권총을 들어 확인 사살 준비를 마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그림자가 복도 벽을 타고 길게 늘어졌고 그것은 악인들에게 내리는 죽음의 선고와도 같았다. 거실 문 앞에 다다른 한서진은 안에서 들려오는 박동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아마도 박진태 준장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다. 그 미친 여자가 여기까지 쫓아왔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허세가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짙은 공포가 깔려 있었다. 한서진은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문고리를 잡았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렸다. 한서진은 문을 열기 직전 심호흡을 하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군복을 입은 자가 지켜야 할 명예와 정의,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는 것이었다. 박동욱과 같은 암적인 존재를 도려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군대의 미래는 없다는 신념이 그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눈을 번쩍 뜨고 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거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파티는 끝났다, 박동욱. 그녀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보다 더 위엄있게 울려 퍼졌다. 거실의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열리자 실내에 흐르던 팽팽한 긴장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어 폭발했다. 한서진 소령은 깨진 문틈 사이로 유령처럼 미끄러져 들어왔고 그녀의 손에 들린 권총은 이미 전방을 향해 정확하게 조준되어 있었다. 거실을 지키고 있던 3명의 용병들은 반사적으로 무기를 꺼내 들었지만 압도적인 살기를 내뿜는 한서진의 기세에 눌려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그녀의 등 뒤로는 칠흑 같은 어둠과 빗줄기가 배경처럼 깔려 있어 마치 지옥에서 귀환한 처형자 같은 위압감을 주고 있었다. 박동욱 소령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소파 뒤로 물러났고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게 질려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한서진은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오직 박동욱과 인질로 잡혀있는 김민지 중사에게 고정시킨 채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김 중사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손발이 묶여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구타의 흔적으로 멍이 들어있어 보는 이의 분노를 자아냈다. 한서진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며 적들의 위치와 무장 상태를 스캔했다. 용병들은 그녀가 707 특수 임무단 소속이라는 것을 눈치챈 듯 섣불리 덤비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박동욱은 이성을 잃고 김민지 중사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일으켜 세우며 자신의 몸 앞에 방패막이로 세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김중사의 관자놀이에 갖다 대고 한서진을 향해 무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 여자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고 악을 썼다. 비열하고 추악한 그의 행동은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다버린 짓이었으며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김중사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박동욱의 소나기 힘은 점점 더 거세져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한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박동욱을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그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 지적했다. 그녀는 박동욱에게 지금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내 놈의 머리에도 구멍이 날 것이며 살아서 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박동욱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박동욱은 식은땀을 흘리며 총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한서진의 눈빛에 압도되어 감히 방아쇠를 당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한서진은 시선을 돌려 박동욱을 호위하고 있는 용병들을 향해 짧고 굵은 제안을 던지며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너희들이 받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지금 무기를 버리고 물러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회유했다. 또한 박동욱은 이미 끝난 목숨이며 범죄자 옹호 혐의로 함께 파멸할 것인지 아니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용병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빛은 박동욱과 한서진 사이를 오가며 계산을 하느라 바쁘게 움직였다. 박동욱은 용병들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채고 돈을 2배 아니 3배로 주겠으니 당장 전현을 죽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기 시작했고 용병들은 목숨을 걸고 707 요원과 싸우는 것이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들 중 리더격인 사내가 천천히 총구를 내리며 뒷걸음질 치자 나머지 2명도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돈으로 맺어진 충성심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모래성과도 같았으며 박동욱은 순식간에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용병들이 전의를 상실하자 박동욱은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김중사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으며 뒷문 쪽으로 질질 끌고 가려 했다. 한서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섬광탄의 핀을 뽑아 박동욱의 시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던져 넣었다. 눈부신 백색의 섬광과 함께 귀를 찢는 듯한 폭음이 터지자 박동욱은 반사적으로 눈을 감으며 비명을 질렀고 김중사를 잡고 있던 팔에 힘이 빠졌다. 그 찰나의 순간은 한서진에게 있어 영겁의 시간과도 같았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한서진은 번개 같은 속도로 박동욱과의 거리를 좁히며 그의 오른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하여 권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총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동시에 그녀는 박동욱의 턱을 올려치고 복부에 강력한 니킥을 꽂아 넣으며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박동욱은 억소리도 내지 못한 채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졌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웅크린 채 일어나지 못했다. 한서진은 쓰러진 박동욱을 확인한 뒤 재빨리 김민지 중사에게 다가가 그녀를 감싸 안으며 안전을 확인했다. 김민지 중사는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한서진의 품에 안겨 오열하기 시작했다. 한서진은 떨고 있는 김중사의 등을 토닥이며 입에 물린 재갈을 풀어주고 묶인 손발을 풀어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시켰다. 김중사의 몸에 난 상처들을 보며 한서진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아직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었기에 그녀는 김중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마지막 남은 과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한서진은 김중사를 소파에 앉히고 용병들을 향해 당장 꺼지라고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들은 도망치듯 별장을 빠져나갔다. 이제 거실에는 쓰러진 박동욱과 2명의 여군만이 남았고 한서진은 박동욱이 숨기려 했던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벽면에 설치된 금고로 다가갔다. 회계 담당자가 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전자음과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붉은색 표지의 두꺼운 장부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박동욱과 박진태 준장의 모든 비리 내역이 담긴 그야말로 강철 같은 증거였다. 한서진은 장부를 꺼내 펼쳐보며 그 안에 적힌 적나라한 뇌물수수 내역과 성접대 리스트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장부 하나면 군 수뇌부의 절반이 옷을 벗어야 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소중하게 방수팩에 담아 챙기고 쓰러진 박동욱을 내려다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장부는 정의의 심판대가 될 것이며 박동욱이 그토록 자랑하던 권력의 탑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그때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박동욱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는데 발신자는 큰아버지 박진태 준장이었다. 한서진은 잠시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전화기를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하고 화난 박 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는 상황이 어떻게 되었냐며 박동욱을 닥달하고 있었다. 한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가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로 박동욱 소령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준장님, 이라고 대답했다. 전화기 너머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당황한 박 준장의 목소리가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한서진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의 추악한 범죄 행위가 담긴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곧 헌병대가 들이닥칠 테니 변호사나 준비해 두십시오. 그녀의 선전포고에 박 준장은 욕설을 퍼부었지만 한서진은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박살 내버렸다. 그것은 더 이상의 협상은 없으며 오직 법의 심판만이 남았음을 알리는 단호한 행동이었다.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점차 가까워지며 별장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그것은 경찰차가 아닌 강철민 대위가 이끄는 정보사 요원들과 헌병대의 차량들이 내는 소리였다. 한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내다보았고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어둠을 밝히며 빗줄기 사이로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지원군이 도착했다는 사실은 이제 그녀와 김중사가 완전히 안전해졌음을 의미했고 길고 길었던 오늘 밤의 전투가 승리로 끝났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강철민 대위와 무장한 요원들이 별장 안으로 들이닥치자 한서진은 그들에게 박동욱의 신병과 확보한 증거물들을 인계했다. 강 대위는 상처 입은 김중사를 보며 안타까워했고 한서진에게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경의를 표했다. 요원들은 쓰러진 박동욱에게 수갑을 채워 짐짝처럼 끌고 나갔고 박동욱은 정신이 든 듯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 오만하고 거만했던 장교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했다. 한서진은 김민지 중사를 부축하여 밖으로 나왔고 빗줄기는 어느새 잦아들어 가느다란 이슬비로 변해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김중사는 한서진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소령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거듭 말했고 눈물을 흘렸다. 한서진은 피식 웃으며 군인은 국민을 지키고 전우를 지키는 거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현장은 통제되었지만 한서진의 임무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군 법무관들에게 박진태 준장의 혐의를 입증하고 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젖은 군복을 털어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내일은 맑은 해가 뜰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는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재건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진태 준장의 집무실은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어수선했는데 그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거칠게 쓸어버리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군 내부에서 쌓아온 자신의 견고한 성이 조카의 어리석은 실수와 일개 소령의 반란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 전화기를 들어 평소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정치인들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신호음만 들려오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냉담한 반응들만이 돌아올 뿐이었다. 권력의 비정한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지만 자신이 버림받는 입장이 되자 뼈저린 배신감과 공포가 엄습해왔다. 이미 한서진 소령이 확보한 이중 장부와 박동욱의 자백이 군 검찰단에 넘어갔다는 소식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고 눈치 빠른 권력자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듯 박준장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다. 박진태는 이를 갈며 자신의 금고를 열어 비상금을 챙기고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군용차를 호출하여 공항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당번병조차 그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았고 집무실 밖의 복도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본청 건물 앞에는 이미 헌병대의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무장한 병력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같은 시각 국방부 조사본부의 취조실에는 박동욱 소령이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조사관이 한서진이 가져온 비밀 장부의 사본을 책상 위에 던지자 박동욱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그 장부에는 그가 저지른 횡령성, 상납, 알선, 그리고 폭력 조직과의 결탁 내용이 날짜와 금액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조사관은 박동욱에게 모든 죄를 혼자 뒤집었을 것인지 아니면 몸통인 박진태 준장의 비리까지 모두 자백하고 정상 참작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차갑게 종용했다. 박동욱은 잠시 망설였지만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혈육의 정보다 앞섰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큰아버지가 시킨 일이라고 울부짖으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그는 박진태 준장이 어떻게 군수품 납품 비리를 주도했는지 그리고 인사청탁을 통해 얼마나 많은 뇌물을 챙겼는지 구체적인 정황들을 술술 불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심부름꾼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며 비굴하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조사관들의 눈빛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한때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오만한 장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루한 인간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한서진 소령은 군 검찰단의 특별수사팀과 함께 박진태 준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의 집무실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단호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장교들과 병사들은 완전 무장한 수사관들과 그 선두에 선 한서진을 보며 길을 비켜주었고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번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임을 알고 있었다. 집무실 문 앞에 도달한 한서진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굳게 닫힌 문을 노려보았는데 문 너머에 있는 거학과의 마지막 대면을 준비했다. 수사관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박진태 준장은 황급히 비밀 통로로 도망치려다 말고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짐짓 위험 있는 척하며 감히 별 2개가 달린 장군의 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냐고 호통을 쳤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가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박진태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씩씩거렸다. 그는 한서진을 발견하고는 손가락질을 하며 네가 감히 상관을 팔아넘기고 무사할 줄 아느냐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것은 패배자의 단말마에 불과했다. 한서진은 박진태 준장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 정중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군인의 명예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운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상관이 아닙니다. 라고 일갈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기백에 눌린 박진태는 뒷걸음질치다 책상에 부딪혀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박진태의 어깨에 붙은 계급장을 바라보며 그것은 부하들을 지키라고 국가가 빌려준 권위이지 당신의 범죄를 덮으라고 준 면죄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수사관들이 박진태의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우자 철컥거리는 금소금이 집무실 안의 정적을 깨뜨렸고 거대한 권력의 탑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박진태 준장이 연행되어 나가는 모습은 실시간으로 군 내부 방송망을 통해 전파되었고 이를 지켜보던 장병들은 충격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동안 박진태와 박동욱 일당의 전횡에 숨죽여 지내던 피해자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고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특히 박동욱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김민지 중사의 동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한서진의 이름을 연호했다. 군 수뇌부는 이번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만 했다. 한서진은 체포 작전이 끝난 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민지 중사를 찾아갔는데 병실 문을 열자 김 중사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 중사의 얼굴에 있던 멍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고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다. 한서진이 들어오자 김 중사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격려를 하려 했지만 한서진은 손을 저어 그녀를 제지하고 침대에 편하게 앉게 했다. 한서진은 김 중사의 손을 잡으며 박진태와 박동욱이 모두 구속되었으며 이제 다시는 너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전해주었다. 김민지 중사는 한서진의 말에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의 말을 전했는데 그녀는 자신이 군 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준 한서진이 친언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한서진에게 자신도 나중에 소령님처럼 강하고 정의로운 군인이 되어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다. 한서진은 흐뭇한 표정으로 김중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하고 용감하다고 격려해 주었다. 두 여군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전우애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신뢰의 표현이었다. 며칠 후 언론에서는 군 내부의 대규모 비리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박진태 준장과 박동욱 소령의 실명이 거론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국민들은 군의 부패에 분노하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군 검찰과 합동 수사를 지시했다. 한서진 소령은 내부 고발자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녀는 일체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인 훈련에만 매진했다. 그녀는 영웅이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신념을 지키고 있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박진태 일당의 범죄 행각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서 줄줄이 드러났고 연루된 고위 장교들과 민간 업자들이 줄소환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고 그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어 군 전체가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서진이 확보했던 강철 같은 증거인 비밀 장부는 이 모든 비리를 입증하는 스모킹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법조계에서는 박진태와 박동욱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시민단체들은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박동욱은 독방에 갇혀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는데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이 괴롭혔던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나타나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환영을 보았고 그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는 면회를 온 가족들에게 울며 불며 꺼내달라고 애원했지만 가문에서조차 그를 버린 자식 취급하며 면회를 거부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된 채 자신의 지난날을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군사법원의 공판 기일이 잡히자 한서진은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녀는 정복을 갖춰 입고 법정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달린 707 부대 흉장과 약장들을 바라보며 군복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만을 말하여 죄인들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표정은 비장했으며 그녀는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위한 마지막 전장에 나서는 전사의 모습 그대로였다. 법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서진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비 온 뒤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가 지키고 싶은 것은 단순히 국토가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였으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보라고 믿었다. 법원 앞에 도착하자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한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대한민국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대법정은 숨막힐 듯한 침묵과 엄숙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조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거운 공기가 실내를 지배하고 있었다. 재판장석에 앉은 3명의 군판사들은 서리빨 같은 표정으로 법정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방청석은 이 세기의 군 비리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과 군 관계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박진태 전 준장과 박동욱 전 소령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어깨에는 더 이상 찬란했던 계급장도 거만했던 권위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죄를 심판받기 위해 기다리는 초라한 죄수들에 불과했으며 그 모습은 권불 10년이라는 옛말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했다. 검찰관이 기소 요지를 낭독하는 동안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은 증인석으로 걸어 나오는 한서진 소령에게 집중되었는데 그녀의 정복 차림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했다. 그녀의 왼쪽 가슴에 부착된 707 특수임무단의 흉장과 각종 약장들은 그녀가 걸어온 군인의 길이 얼마나 치열하고 명예로웠는지를 무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한서진은 증인 선서를 마치고 재판장을 향해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으며 그녀의 눈빛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향해 잠시 머물렀다. 그녀의 표정에는 증오나 분노보다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만 하는 의사의 비장함과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검찰관의 신문이 시작되자 한서진은 그날 밤 식당에서 있었던 일부터 별장에서의 체포작전까지의 과정을 명료하고 논리 정연하게 진술해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인 서술은 오히려 듣는 이들에게 당시의 긴박함과 참혹함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주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박동욱이 김민지 중사에게 가했던 언어폭력과 성희롱 발언이 낭독될 때마다 경악하며 탄식을 쏟아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위였으며 군이라는 특수 조직 내에서 벌어진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임이 분명했다. 박진태 측 변호인은 어떻게든 한서진의 증언에 흠집을 내기 위해 그녀가 상관에게 하극상을 저질렀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격을 시도했다. 변호인은 한서진이 감정적인 이유로 상관을 폭행하고 사적인 보복을 가한 것이 아니냐며 그녀의 직업 윤리를 문제 삼으려 했다. 하지만 한서진은 흔들리지 않고
군법 제 몇 조 몇 항을 인용하며 불법적인 명령과 부당한 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군인의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반박했다. 그녀의 답변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확신에 차 있어서 변호인은 말문이 막혀 헛기침만 해댈 뿐 더 이상 그녀를 몰아세울 수 없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한서진이 목숨을 걸고 확보한 비밀 장부가 증거물로 제출되는 순간이었는데 법정 안의 대형 스크린에 장부의 내용이 띄워지자 장내는 술렁거림으로 가득 찼다. 그곳에는 박진태와 박동욱이 수년간 저질러온 뇌물수수 횡령 그리고 성상납 리스트가 날짜와 장소 금액까지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박진태는 스크린을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으며 박동욱은 체념한 듯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 장부는 그들이 쌓아올린 거대한 부패의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한서진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를 향해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자신의 소신을 밝혔는데 그것은 단순한 증언을 넘어선 군인으로서의 뼈아픈 반성이자 다짐이었다. 군복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라고 입혀준 수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신성한 군복을 입고 부하를 짓밟고 사욕을 채우는 자들은 적군보다 더 위험한 내부의 적입니다. 그녀의 말은 법정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의 가슴을 울렸고 심지어 재판장들의 표정까지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무너진 군의 기강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발언을 마쳤다. 최후 진술의 시간이 되자 박진태 전 준장은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며 선처를 구하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자신이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과거의 공로를 참작해달라고 읍소했지만 이미 드러난 죄상이 너무나도 컸기에 그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박동욱 전소령은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인 김민지 중사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뉘우침이라기보다는 형량을 줄여보려는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연기처럼 보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민지 중사는 그의 가식적인 사과를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고 결코 그를 용서할 수 없음을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그의 목소리에는 추상 같은 엄격함이 서려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으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급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점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진태에게는 징역 15년과 거액의 추징금이, 박동욱에게는 징역 10년과 불명예 제대,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 등록 명령이 내려졌다. 탕탕탕 판사봉이 3번 내리치며 선고가 확정되는 순간 법정 안에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선고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빠져나오는 한서진의 발걸음은 들어갈 때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대며 소감을 물었지만 그녀는 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군의 자정 노력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그녀는 영웅이 되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라고 믿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거인보다도 커 보였고 단단해 보였다. 법원 건물 밖 벤치에는 김민지 중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는 한서진을 보자마자 달려와 품에 안기며 펑펑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왔던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된 기쁨의 눈물이었으며 자신을 지켜준 은인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한서진은 김중사의 등을 다독이며 이제 다 끝났어. 너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중사야. 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김중사는 한서진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고 당신처럼 강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서진은 김중사에게 복귀하면 힘들겠지만 당당하게 맞서라고 조언하며 자신이 언제나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녀는 김중사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누군가 너를 또다시 부당하게 대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싸워라. 내 뒤에는 내가 그리고 법과 정의가 있다 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중사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생존자의 강인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굳은 악수를 나누며 헤어졌고 각자의 부대로 복귀하는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며칠 뒤 한서진 소령은 707 특수임무단 영내의 사격장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표적지를 꿰뚫는 총성은 그녀의 복잡했던 심경을 정리해주는 듯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군인이라는 직업의 무게와 힘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게 되었다. 힘은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고 불의에 맞서는 도구여야 한다는 진리를 그녀는 몸소 실천으로 증명해 보였다. 탄피가 바닥에 떨어져 짤그랑거리는 소리는 그녀에게 있어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주는 청아한 음악과도 같았다. 훈련을 마친 한서진은 땀을 닦으며 연병장 벤치에 앉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가을 하늘은 높고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녀는 문득 박동욱이 자신에게 했던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는 말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돈과 권력이 전부라고 믿었던 그 어리석은 자는 결국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게 되었고 명예와 신념을 지킨 자신은 이렇게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해도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다시금 가슴에 새겼다. 그때 저 멀리서 부대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구보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한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젊고 패기 넘치는 후배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대한민국 군대의 미래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닦아놓은 정의의 길 위를 후배들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선배로서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그들을 이끌고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에게는 아직 완수해야 할 임무가 많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한서진은 다시 총을 집어들고 사로에 서서 표적을 조준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백호의 그것처럼 매섭고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호흡을 멈추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707 특수임무단 소령 한서진이다. 내 눈앞에 불의는 없다. 탁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표적의 정중앙이 뚫렸고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아는 자였고 그녀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한서진이 보여준 용기와 신념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오만은 반드시 몰락한다는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여 유효한 진리임을 이 이야기는 증명하고 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시련을 겪은 군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서진과 같은 깨어있는 군인들이 서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김민지 중사들이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백호의 포효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